쓰레기통 옆에서 주워온 핏덩이들이 40년 전 내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았던 원수의 목줄을 쥐고 나타났습니다. 제 입에서 거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부들부들 떨렸죠. 72년을 살면서 심장이 이렇게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뛴 적은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할머니, 저희 왔어요. 훤칠한 양복 차림의 첫째, 단정한 코트를 입은 둘째, 그리고 막내까지. 시장통 바닥에서 남들이 먹다 남긴 국밥 국물을 데워 먹이며 키웠던 내 새끼들이 구두 굼소리를 내며 낡은 국밥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난 내 자식들 발밑에 한 늙은 여자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부짖고 있었죠.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살려주게.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줘. 입 닥치세요. 당신 같은 쓰레기가 함부로 입에 올릴 분이 아닙니다. 늘 다정하기만 했던 첫째의 목소리에 서리빨이 날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쩍쩍 갈라진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소름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박영숙, 40년 전 갓난쟁이였던 내 친아들의 병원비와 평생을 바쳐 모았던 국밥집 보증금까지 모조리 훔쳐서 내 남편과 함께 야반도주했던 천하의 몹쓸 년. 그년이 지금 내가 뼈 빠지게 주워다 키운 내 자식들의 발밑에서 개처럼 빌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간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보, 나 믿지? 이 돈으로 우리 식당 번듯하게 하나 차려보자. 그래요. 영숙이도 같이 도와준다고 했으니 우리 세 식구 이제 고생 끝이에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과 둘도 없는 고향 동생이었던 영숙이를요. 하지만 두 사람은 내 아들이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가던 그날 밤 내 전 재산을 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돈이 없어 제때 수술조차 받지 못한 내 친아들은 결국 내 품에서 차갑게 식어갔죠. 아, 내 새끼 돌려내. 이 벼락 맞아 죽을 놈들아. 그날 빈소도 차리지 못한 채 작은 유골함을 안고 시장 바닥을 뒹굴며 피를 토하듯 오열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다 못해 핏줄이 터졌고 손톱이 다 빠지도록 땅바닥을 긁어댔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그 두 인간을 저주하며 미친년처럼 10년을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땀범벅이 된 채 국밥을 말았죠. 죽지 못해 사는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매서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국밥집 셔터를 내리려는데 시장 골목구석 쓰레기 더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엥, 으엥. 처음엔 길고양이 새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 아기 소리였거든요. 얇은 혼이불로 대충 둘둘 말아놓은 검은 비닐봉지. 조심스레 그 봉지를 열어본 순간 저는 헉하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엄동설 안에 어떤 미친 것이. 파랗게 질려 숨만 겨우 헐떡이는 핏덩이 3명이 엉켜 있었습니다. 첫째로 보이는 사내아이는 기껏해야 3살 그 밑으로 갓난쟁이 연년생 남매가 얼어붙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체온을 나누며 죽어가고 있었죠. 아이들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만져본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10년 전 내 품에서 식어갔던 내 친아들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죽으면 안 돼.
눈 좀 떠봐라, 아가야. 저는 앞뒤 잴 것도 없이 아이들을 품에 와락 안았습니다. 국밥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연탄난로 불을 최대로 키우고 입고 있던 두꺼운 외투를 벗어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펄펄 끓는 국밥 국물을 식혀 입에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죠. 내 눈에서 흐른 뜨거운 눈물이 아이들의 차가운 뺨 위로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살아야 한다. 무조건 살아야 해. 밤새도록 새 아이의 몸을 주무르고 안아주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이 내 친아들 대신 이 불쌍한 목숨들을 내게 보내주신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고아원에 보내면 이 여린 것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 새 핏덩이들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매, 배고파. 오냐 오냐. 우리 똥강아지들, 할미가 따뜻한 국밥 말아줄게. 많이 먹어라. 손가락은 뜨거운 뚝배기에 대어 물집이 마를 날이 없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제 속으로 낳은 새끼도 아닌데 미련하게 군다며 수군거렸죠. 하지만 아이들이 내 국밥을 먹고 포동포동 살이 오를 때마다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남들이 입다 버린 옷을 얻어 입혀도 내 눈에는 세상 누구보다 귀하고 예쁜 자식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뼈가 부서져라 일한 덕에 첫째는 번듯한 대형 병원 의사가 되었고 둘째는 똑 부러지는 변호사, 막내는 이름난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오나 싶었죠. 그런데 지금 제발 한 번만 살려주게.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 저 애들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바닥에 엎드린 박영숙이 피눈물을 흘리며 내 다리 몽둥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애들간이 필요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그 더러운 입 함부로 놀리지 마십시오. 당신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릴 쓰레기장에 버린 악마일 뿐이지. 첫째가 차가운 눈빛으로 영숙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내 새끼들을 이 엄동설한 시장 바닥 쓰레기통에 버리고 간 짐승만도 못한 아비가 바로 내 남편과 박영숙이 낳은 아들이었다고요? 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게 무슨...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내 피와 살을 깎아먹여 키운 내 보물들이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내 친아들을 죽게 만든 천하의 철천지원수 박영숙의 친손주들이었다니요. 할머니,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둘째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떨리는 내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온기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의 끔찍한 악몽이 무덤을 뚫고 나와 다시 내 목을 졸라오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새하얗게 탈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는 날카로운 이명이 찢어질 듯 울려 퍼졌죠. 할머니, 숨 쉬세요. 제발 저희 좀 보세요. 첫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저는 그 손길마저 두려워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낡은 의자를 간신히 부여잡았죠. 피가 거꾸로 솟고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훤칠하고 잘난 내 새끼들이, 내 피눈물을 짜내어 키운 내 전부가 저 악마 같은 박영숙의 핏줄이라니. 아이고 형님이 우리 손주들을 거둬주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먼요. 이게 다 하늘의 뜻 아니겠수요? 핏줄은 돌고 돌아 만난다고 우리 아들 살리려고 하늘이 형님 손을 빌려
이 녀석들을 키워주신 게요. 박영숙이 바닥을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 역겨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시뻘건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년아. 감히 하늘의 뜻을 입에 올려? 내년이 내 돈을 훔쳐 달아나서 내 친자식이 병원 한번 못 가보고 내 품에서 죽었어. 그런데 내 아들놈을 살리려고 하늘이 나를 써먹었다고? 내가 내 손주들을 거뒀다고? 주먹으로 가슴을 퍽퍽 내리쳤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 속을 다 파먹고 자란 아이들이 원수의 씨앗이라는 사실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죠. 할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도 안지 며칠 안 됐습니다. 병원에 저 여자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첫째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둘째와 막내도 엉엉 울며 제 다리에 매달렸죠. 사연은 이랬습니다. 40년 전 내 남편과 도망친 박영숙은 서울로 올라가 살림을 차렸고 거기서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둑질로 세운 가정이 온전할 리 없었죠. 남편은 노름에 빠져 영숙의 돈을 다 탕진하고 화병으로 객사했고 영숙이 혼자 키운 그 아들놈은 애비보다 더한 망나니로 자랐답니다. 어디서 술집 여자와 눈이 맞아 아이 셋을 내리놓고는 여자가 도망가 버리자 그 화풀이를 갓난쟁이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자 차가운 한겨울 쓰레기 더미에 제 핏줄들을 쓰레기 봉투 버리듯 내다 버리고 혼자 도망쳤던 것이죠.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 이제 와서 강경화 말기랍니다. 죽을 날이 받아지니 저 여자가 사람을 풀어버려진 우리를 찾아낸 겁니다. 간을 떼어달라고요. 낳아줬으니 당연히 내놓으라면서 제 병원 한가운데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첫째의 목소리는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핏줄은 핏줄이요. 지 애비가 죽어간다는데 자식된 도리로 가만히 있는 게 사람이요? 배은망덕한 놈들. 형님이 키웠으니 형님이 말 좀 해보슈.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저는 박영숙의 면상에 고여있던 침을 퇴하고 뱉었습니다. 내년 주둥이에서 어떻게 자식된 돌이라는 말이 나와. 내 새끼를 죽인 년이. 그리고 내 아들놈이 짐승이지 어디 사람이야? 이 엄동설 안의 쓰레기통에 제 핏덩이들을 버린 놈이 애비라고? 뻔뻔한 년. 차라리 내 목을 졸라 죽여라. 이 악마 같은 년아. 숨이 턱턱 막혀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어지럼증이 밀려오며 눈앞이 아득해졌죠. 할머니.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 품에 안기는 순간 익숙하고 따뜻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제가 평생을 맡아온 내 아이들의 냄새. 밤새 국밥을 끓이고 돌아와 골아떨어진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며 맡았던 그 보송보송하고 눈물겨운 냄새였습니다. 머리로는 이 아이들이 내 원수의 핏줄이라는 걸 알았지만 내 몸이, 내 심장이 이 아이들을 거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쩌자고 내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어쩌자고 이 여린 것들이 그 짐승 같은 년의 핏줄이란 말입니까? 나 좀 혼자 있게 해다오. 저는 아이들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첫째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버리실 거예요? 원수의 자식들이라서. 더러워서 이제 저희 버리실 겁니까? 둘째가 오열하며 제 치맛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그 애타는 목소리에 가슴이 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낡은 국밥집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박영숙의 미친 듯한 곡소리와 아이들의 절망 섞인 울음소리가 엉켜 들려왔습니다. 저는 컴컴한 방 안에 홀로 주저앉아 차가운 장판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내 피와 눈물로 빚어낸 내 생명 같은 자식들을 원수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내쳐야 하는 걸까요? 제 영혼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길고 긴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물은 말라붙어 버석거렸고 가슴 한가운데는 시퍼런 멍이 든 것처럼 욱신거렸습니다. 박영숙. 그 이름 석자만 떠올려도 주먹이 쥐어지고 이가 갈렸습니다. 40년 전 내 친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 그런데 그 원수의 피가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아이들의 몸속에 흐르고 있다니요. 어두운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 저는 벽에 머리를 수없이 짓지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새벽녘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양철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훅 하고 해묵은 세월의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누군가 버린 옷을 주워다 밤새 주려 만들었던 짜깁기 교복, 둘째가 어버이날이라고 색종이를 삐뚤빼뚤 오려 만든 카네이션, 가리고 막내가 크레파스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할머니, 우리가 얼른 커서 돈 많이 벌어올게요. 할머니 뜨거운 불 앞에서 일 안 하게 해줄게요. 사랑해요. 그 서툰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는 순간 참았던 울음이 다시 짐승의 멱 따는 소리가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내 불쌍한 새끼들.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지난 30년 이 핏덩이들을 살려내겠다고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뼈를 갈아넣고 내 진액을 짜내어 먹인 세월은 그 어떤 핏줄보다 훨씬 독하고 질겼습니다. 내 손등에 핀 화상 흉터들이 휘어져 버린 내 허리가 그 증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첫걸음말을 뗄 때 내 치맛자락을 잡았고 처음 엄마라는 말을 배웠을 때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원수의 핏줄?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청춘이고 내 목숨이며 내 전부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원수들에게 내어준다는 건 내 삶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굳게 닫아두었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죠. 어흐흑. 할머니. 시장통에 매서운 새벽바람.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아이들이 얇은 코트 하나에 의지한 채 언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첫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둘째와 막내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죠. 평상 구석에는 박영숙이 지쳐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맨발로 뛰쳐나가 첫째의 차가운 뺨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미련한 놈들아. 왜 안 갔어? 왜 이 추운 데서 궁상을 떨고 있어? 할머니가 우리 엄마잖아. 우릴 버리지 마. 우리가 다 잘못했어. 그딴 인간들 피가 섞여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버리지 마. 둘째가 제 허리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막내도 제 다리에 매달려 엉엉 울었죠. 저는 그 얼음장 같은 녀석들의 몸을 내 넓은 품으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내 체온을 모두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굴 버려? 징글징글한 놈들아. 내가 똥기저귀 빨아가며 어떻게 키운 내 새끼들인데 누가 맘대로 버려. 제 입에서 불호령이 떨어지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다시 한번
가족임을 확인하는 뜨거운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눈물을 거친 손으로 닦아주고는 평상에서 자고 있는 박영숙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쾅! 제가 발로 평상을 걷어차자 박영숙이 화들짝 놀라며 나동그러졌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형님, 이제 마음이 좀 풀리셨죠? 우리 손주들이 착하잖여. 지 애비 살린다고. 입 다물어, 이 악마 같은 년아.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서늘하고 묵직한 살기였습니다. 박영숙이 겁에 질려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내년 아들놈 간이 썩어 문드러지든 말든 내 자식들 몸에는 머리카락 한 올도 못 건든다. 아니 형님, 천륜을 어떻게 끊어요? 아비가 죽어간다는데. 천륜? 이 엄동설 안에 핏덩이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게 천륜이냐? 이 아이들 몸속에 흐르는 피는 내년의 더러운 핏줄이 아니라 내가 30년 동안 뚝배기 나르며 흘린 땀이고 눈물이다. 똑똑히 들어. 이 아이들은 내 자식이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내년과 내 아들놈의 숨통을 내 손으로 끊어놓을 거다. 쩌렁쩌렁한 제 외침이 새벽 시장 골목을 뒤흔들었습니다. 박영숙은 사색이 되어 엉덩방아를 찌은 채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 서 있던 첫째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에 흔들리던 눈동자는 온데간데없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불꽃처럼 튀고 있었죠. 들으셨죠? 우리 어머니 말씀. 첫째가 박영숙을 향해 쓰레기를 보듯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제 병원이 아니라 법정에서 봅시다. 당신 아들이 저지른 아동학대와 살인 미수, 그리고 40년 전 우리 어머니에게 저지른 절도까지. 내가 가진 모든 돈과 권력을 써서 당신들을 시궁창에 처박아 줄 테니까. 당장 꺼져.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40년을 억눌러온 나의 핏빛하니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자라난 내 아이들의 손을 거쳐 가장 날카롭고 무자비한 칼이 되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대학병원 의사, 강경화 말기 친부의 이식 요구 매몰차게 거절. 아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도배했습니다. 아침 일찍 경로당에 가려던 제 발걸음이 켜진 TV 화면 앞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박영숙과 환자복을 입은 사내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에서 억지 눈물을 짜내고 있었죠. 내가 젊어서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핏줄인데, 내가 죽어가는데 내 자식놈이 의사 가운을 입고 나를 쓰레기 취급하며 모른 척합니다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TV를 보던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뻔뻔한 것도 유분수지, 언론을 이용해 내 귀한 자식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다니요. 그날 오후 제 국밥집 앞은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유튜버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영숙이 휠체어에 탄 제 아들놈을 밀며 식당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왔죠. 형님, 우리 아들이 죽어가서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보러 왔슈.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죽으면 눈을 못 감는다고 저 난리라. 그 역겨운 면상에 헛구역질이 쏠렸습니다. 당장 나가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기어들어와. 눈이 뒤집힌 제가 들고 있던 펄펄 끓는 육수 솥단지를 확 엎어버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머니, 손 다치십니다. 그런 쓰레기들한테 어머니 귀한 손 쓰지 마세요. 식당 문을 거칠게 열고 둘째가 들어섰습니다. 날카로운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둘째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첫째와 막내도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었죠. 카메라 다들 잘 켜셨습니까? 잘 됐네요. 전국의 생중계로 똑똑히 보여드리죠. 둘째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식당 테이블 위에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남자 불쌍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30년 전 갓난쟁이였던 우리 세 남매를 영하 15도의 시장통 쓰레기장에 내다버린 아동 유기 및 살인 미수범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불쌍한 척 앓는 소리를 내던 사내의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습니다. 아, 아니요. 그건 오해요. 내가 살림이 너무 궁핍해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 앞에 두려다가 어쩔 수 없이 버린 사람이 따뜻한 고아원 문 앞이 아니라 폐지 더미 속에 아이들을 파묻어 놓습니까? 여기 당시 최초 목격자인 시장 상인들의 진술서와 경찰 신고 기록입니다. 둘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박영숙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김순분 여사님. 40년 전 저 박영숙이라는 여자가 남편과 짜고 국밥집 보증금과 친아들 병원비까지 몽땅 털어 달아나서 친아들을 잃어야 했던 끔찍한 사기의 피해자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기 친아들을 죽인 원수의 핏줄인 줄도 모르고 우리를 30년간 피눈물로 걷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뭐, 천륜?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들 입에 담을 단어가 아닙니다. 그 진실을 만천하에 외치는 순간 제 두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털썩?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첫째와 막내가 꽉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이젠 저희가 갚을 차례입니다. 첫째의 뜨거운 눈물이 제 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독사 같은 것들. 그래도 핏줄인데 아비가 죽어가는데 어찌 그리 모질 수가 있어. 모든 진실이 까발려지자 박영숙이 악에 받쳐 발악했습니다. 그러자 여태껏 저를 안고 조용히 있던 첫째가 고개를 돌려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로서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는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선고였습니다. 당신 아들 강경화, 평생 술과 도박에 찌들어 산 당신들 엇보입니다. 내 간을 떼어줄 바엔 차라리 내 손으로 내 배를 가르겠습니다. 오늘부로 당신들을 아동학대, 유기, 그리고 40년 전 특수절도 및 사기 혐의로 전부 법정에 세울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 어머니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데가 감옥에서 피를 토하며 치르게 해주죠. 사이다 같은 자식들의 통쾌한 반격에 4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박영숙 모자를 향했습니다. 생중계되고 있던 카메라 렌즈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실어 날랐죠. 난 억울해. 아비가 살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여. 경찰들이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도 박영숙은 악을 쓰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둘째가 미리 경찰의 협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발 조치를 해둔 덕분이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늙은 원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40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여론은 매몰찬 자식들을 욕하던 것에서 짐승만도 못한 부모를 향한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비난 속에 병원에 누워있던 사내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죗값을 치르듯 온몸이 붓고 황달이 심해진 그는 결국 누구의 간도 이식받지 못한 채
차디찬 중환자실에서 홀로 피를 토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식의 끔찍한 죽음을 감옥 안에서 전해 들은 박영숙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고 합니다. 40년 전 내 친아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죗값을 늙고 병든 몸으로 철창 안에서 치르게 된 것이죠. 하늘의 그물은 성그러 보여도 결코 죄인을 놓치지 않는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봄날, 저는 새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한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40년 전 이름조차 제대로 지어주지 못하고 떠나보낸 내 가엾은 친아들이 잠든 곳이었죠. 형, 아니 오빠. 우리가 엄마 평생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하늘에서 걱정 말고 푹 쉬어. 첫째와 둘째, 막내가 나란히 서서 낡은 유골함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향해 아이들이 다가와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은 참으로 크고 따뜻했습니다. 핏줄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연이라 한들 30년 세월 동안 한 솥밥을 먹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준 이 아이들이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나의 진짜 피부치였습니다. 원수들의 악행이 남긴 생채기는 쓰라렸지만 그 흉터 위로 새살이 돋아나듯 새로운 내일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식당 접고 저희가 지어드린 집에서 편히 쉬세요. 네, 아니야. 내 새끼들 걷어 먹인 그 시장통을 내가 어떻게 떠나? 식당은 계속할 거다. 대신 너희들이 돈 좀 팍팍 써서 예쁘게 고쳐주렴. 시장 사람들한테 우리 집 국밥 공짜로 한번 쫙 돌려야지. 어휴, 우리 엄마 고집은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납골 땅을 나서는 길, 따스한 봄바람이 제 주름진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지나갔습니다. 맞잡은 아이들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온기. 72년 제 인생에 비로소 찾아온 가장 눈부시고 시린 봄날의 풍경이었습니다. 자, 여기 특 국밥 3그릇 나갑니다요. 뜨거우니까 조심들 하셔. 시장통 어기 번듯하게 새로 단장한 3층짜리 건물 1층. 새하얀 간판에는 삼남매 국밥이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정겹게 적혀 있습니다. 가게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로 꽉 들어차 있었죠. 어휴, 순분 할매. 아니, 순분 여사님. 오늘은 대학병원 과장님이 직접 국밥을 다 날라주고 내가 살다 이런 호사를 다 누리네. 아따, 말도 마쇼. 저기 주방에서 깍두기 썰고 있는 처자는 대형 로펌 변호사 아니요? 이 집 국밥 먹으면 우리 손주놈도 판검사 될 것 같아서 내가 매일 온단게. 시장 상인들의 넉살 좋은 농담에 가게 안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주말 아침 하얀 의사가운 대신 앞치마를 두른 첫째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씩 웃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둘째는 주방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치우고 있었고 이 건물을 직접 설계한 건축가 막내는 싹싹하게 테이블을 닦으며 주문을 받고 있었죠. 다들 비켜라. 우리 엄마 특제 겉절이 나간다. 첫째가 쟁반을 번쩍 들고 손님들 사이를 요리조리 누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주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코끝을 훔쳤습니다. 입꼬리가 귀에 걸린 채 쉴 새 없이 웃고 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울컥 솟아올랐습니다. 40년 전 내 친아들의 병원비를 도둑맞고 미친 사람처럼 피를 토하며 바닥을 뒹굴었던 이 시장통.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죽어가던 핏덩이들을 가슴에 품고 밤새 울부짖었던 그 쓰레기장 앞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웃음이 넘치는 나의 궁전이 되었습니다. 엄마, 다리 아프신데 좀 앉아서 쉬세요. 육수는 제가 끓일 테니까.
첫째가 다가와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그 커다랗고 듬직한 손의 온기가 두꺼운 옷을 뚫고 뼛속까지 전해졌습니다. 쉬긴 뭘 쉬어. 내 새끼들, 내 이웃들 먹일 국밥인데 내 손으로 끓여야지. 펄펄 끓는 대형 가마솥 앞. 뽀얗게 우러난 진한 사골 육수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육수를 젓고 있자니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핏줄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건 한 핏줄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라는 것을요. 내 손등에 훈장처럼 남은 화상 자국들, 한겨울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버텨낸 세월, 그리고 나를 원수의 핏줄이 아닌 세상 단 하나뿐인 어머니로 안아준 내 아이들의 진심. 그 세월이 펄펄 끓는 저 가마솥 안의 육수처럼 진하게 고아져 우리를 세상 누구보다 단단한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장사 끝내고 우리끼리 건배 한번 할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마지막 손님까지 배웅한 뒤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막내가 재빠르게 막걸리 4잔을 따랐습니다. 우리 엄마 김순분 여사님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아프지 말고 우리 옆에 딱 100년만 더 계세요. 사랑해, 엄마. 투박한 막걸리 잔이 허공에서 경쾌하게 부딪혔습니다.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며 저는 목을 타고 넘어가는 시원한 막걸리와 함께 지난 40년의 한을 영원히 흘려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시장 골목을 밝히는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가마솥은 식지 않고 펄펄 끓어오를 것입니다. 내가 피눈물로 걷어들인 내 생명, 내 전부인 이 아이들이 곁에 있는 한 제 인생의 국밥은 언제까지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할 테니까요.